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혹시 서초동 가보셨나요? 네, 어마어마했죠. 아마 그 박근혜 탄핵 촛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뭐 이거 정확한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화문도 아니고 이거 또 처음이잖아요. 강남에서 이런 집회를 한다는 게 매우 참 색다른데, 이렇게 서초동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검찰 개혁을 주장을 했어요. 원래 이제 박근혜 탄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개인을 끌어내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건 1차적인 목표였던 거고, 원래 이 국민들이 바랬던 거는 박근혜를 끌어내림과 함께 이 적폐, 전반적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박근혜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당연히 이 정부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제대로 안 됐죠. 지금 이제 3년차가 됐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서 국민들이 다시 들고 나선 겁니다. 이게 이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촛불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조국 사태 특징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뭐 적폐 3인방이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총동원됐죠. 이렇게까지 정말 난리를 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모조리 삭발을 하다가 지금 삭발 중단했어요. 삭발 역효과 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누군 단식을 하다가 뭐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런 엄청난 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와, 자유한국당 세력이 역사 해방 이후에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투쟁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뭐 검찰 같은 경우도 뭐 장난 아니죠. 최순실 사건보다 더 탈탈 털고 있어요. 한 달 넘게 털고 있는데, 희한한 건 그렇게 털었는데도 뭐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제 신기한데, 아무튼 장난 아니죠. 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거의 여러 사건들, 초대형 사건들보다도 더 많은 압도적인 보도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99%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막 제기하는 그런 이제 보도들인데, 와, 이렇게까지 모든 이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총 공격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장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총 공격을 할 수가 있지? 뭐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이 대체로 보면은 좀 조작에 기초한 마녀 사냥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공개가 돼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동양대 총장이 원래 자기는 표창장 준 적 없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며칠 만에 아니다, 뭐 다시 번복이 되고 막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전에 뭔가 조율을 했던 거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보면은 나중에 아니다라고 판명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세세한 것들을 다 파보려면은 사실 우리 능력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도 다 못 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무슨 정보가 있어서 파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달 넘게 검찰이 팠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여기 계신 누구를 파더라도 한 달 정도 검찰이 파면요, 다 구속감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집에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에 이상한 게 섞여 있다, 수상하다, 테러범 아니냐 이러고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달 넘게 털탈 털었는데 결정적 이 구속거리가 안 나오냐. 결국은 그 마녀 사냥이 다 허위에 기초한 것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장기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이 치열한 대결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것도 없는데, 앞으로 곧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최소 한 달은 더 가는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촛불은 막 불 붙었어요. 이게 뭐 1, 2주 안에 그냥 갑자기 사그러들겠어요? 아니면 지금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 얘네들이 그 난리를 치다 갑자기 우리가 착각했나 봅니다 그러고 싹 갑자기 접어버리겠어요? 아니, 이건 사활을 건 싸움이에요. 여기서 밀려난 세력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간 계속 이 치열한 대결이 계속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 조국 사태, 도대체
뭐길래 본질이 뭐길래 이런 난리가 났나 이걸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핵심적으로 검찰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찝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는 검찰하면 뭐 여러 기관 중에 국가기관 중에 하나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검찰, 경찰이 서로 뭐 수사권 가지고 막 싸우면 그래 밥그릇 싸우는 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더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놓고 한번 봐보자는 거죠. 이승만 정권 시절에 해방 직후에는 주로 이 공권력이 경찰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그 반민특위를 해산시켰죠. 경찰이 국가기관을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불법으로 그냥 다 막 사람들 끌고 가버리고 해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 경찰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냐면은 이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 들어선 정부들이 뭐 정부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이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었던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권력이 있었나? 대체로 보면은 미국이 심어놓고 일본이 후원하고 분단을 조장하는 대결 세력들, 이 적폐 세력들이 권력을 딱 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시켰어. 그걸 국민들이 찬성했겠어요? 전쟁을 하고 뭐 분단을 지속하고 독재를 하고 쿠데타를 하고 군부 독재를 이어가는데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바라잖아요. 통일을 바라고. 그런데 이거를 진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권력이 필요한 거죠.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공권력이 필요한데 이 공권력을 누가 줄 것이냐. 처음에는 경찰한테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뭐 거의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찰들이 일제강점기에 뭐 일본 순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 순사 밑에서 일하던 애들이 다 경찰이 돼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4.19로 무너졌죠. 4.19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경찰들이잖아요. 경찰들이 총 들고 국민들 막 총 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야, 경찰로는 안 되는구나. 경찰로는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럼 경찰보다 더 센 게 나와야겠죠. 뭐예요? 군대죠. 그래서 쿠데타를 하고 군부 독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군부가 군인 출신들이 다 요직에 가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군인들이 직접 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뭐 계엄령 때려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대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시위하는 거 진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군부가 공권력의 이제 핵심이 됐어요.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이 됐죠. 군부 독재가 무너졌어요. 물론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뭐 노태우 정부도 군부 독재 정권이긴 했는데 군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국민을 탄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일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아, 군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합법적인 탄압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검찰한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검찰이 사실 뭡니까? 경찰이나 군부, 그 다음에 이 국정원, 지금이야 국정원이 그때 뭐 안기부였죠. 이런 데에 그냥 신현 노릇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누구 잡아다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검찰이 이때부터는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딱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권력이 가장 많은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검찰이 이제 완전히 권력을 틀어주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검찰이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논두렁 시계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검찰이 나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죠. 자살이라고 하지만 사실 타살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정치적 타살을 시켰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런 뭐랄까 검찰 자체의 어떤 자부심?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우리가 다 휘어잡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이 권력 기관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 검찰을 이거 쓸어버려야겠다. 검찰 권력을 가만 놔두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도 잃어버릴 수 있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 그래도 검찰이 조사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조사하겠지.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수사하면 뭐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재판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다 방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 결국은 완전 조작에 의한 수사였던 거고, 그 조작에 밀려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됐고, 이걸 국민들이 보고 야, 검찰을 믿고 그냥 맡기면 안 된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고, 노무현 정부의 후계를 계승한 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검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을 억압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기관, 공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적폐 세력들과 국민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마치 87년 6월 항쟁이나 4.19 혁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적폐 세력들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 세우자는 건 아니겠죠. 그 세력들,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다시 집권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시나리오는 뭐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제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선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거 하고 싶겠어요? 박근혜가 탄핵당했는데 자기들도 복수를 하고 싶겠죠. 문재인 정부 당연히 탄핵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 때 자기들이 이기면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뭡니까? 무슨 내란 음모죄? 뭐 이런 걸로 막 고발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아마 탄핵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그 사전 단계가 뭡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돼요. 총선에서 압승을 하려고 사실 올 초부터 자유한국당이 막 변신도 꽤 하고 뭐 격렬하게 투쟁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죠?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약간 좀 지지부진해지고, 거기다 이제 결정타가 뭐였습니까? 일본 문제. 일본의 경제 침략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반일로 똘똘 뭉쳤어요, 국민들이. 근데 거기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대놓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잘 나가던 지지율이 다시 곤두박질 치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내년 총선을 맞았다가 우린 박살난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겠죠. 뭔가 트집을 잡아서 일거에 사태를 뒤집어 엎을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애들은 이제 조국으로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 자유한국당이 거의 함통속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면 국회에서 그거 터뜨리고.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애들은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기 위해서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폐 세력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일본이 있죠. 미국,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내세워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조국 사태로 덮여가지고 사실 이슈가 안 되긴 했는데, 저는 그 지소미아 중단한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지소미아 중단하고 나서 미국에서 항의를 막 했죠. 불만을 막 표하는데 거기에 주한 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초치라는 표현 안 썼는데 그게 초치예요. 불러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한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미국한테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주한미 대사 입장에서는 놀랬을 것 같아요. 와,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잖아요. 자기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데 어디 이게 외교 뭐 차관, 2차관인가요?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 그래, 자기 보고. 이건 황당한 일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빡 돌지 않았을까. 야, 문재인 잡아야겠다. 얘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게, 저는 처음에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죠.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갑자기 반일 투쟁의 최선봉에 서는 거예요. 막 죽창과 월링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일본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 많았어요, 그때.
민정수석이면 민정수석 일을 해라. 왜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막 사람들, 국민들 선동하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막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뭐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내에서도 그런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청와대 정부에서 반일 투쟁 제일 열심히 한 게 누굽니까? 결국은 조국이었어요. 제일 앞장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쟤는 날려야겠다. 쟤 불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땐 일본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TV에서 그 조국 청문회를 생중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생중계하겠어요? 자기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 거죠. 지금 조국 사태 터지기 직전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언제냐면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날 반아베 반일 투쟁이 1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어요. 이걸로 촛불이 완전히 불붙는 분위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국 사태로 이게 다 덮여버렸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좋겠죠. 그런 상황으로 갔다, 지금. 그래서 이런 좀 배경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름도 기네요. 친미, 친일, 분단, 적폐.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들의 구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 일단 검찰은 이건 사활이 걸렸죠,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게 됐어요. 조국이 낙마하느냐, 윤석열이 낙마하느냐, 둘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둘 중 하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막가파식 공격을 계속 할 거다. 저는 조국 장관도 당연히 기소하고 구속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구속 기소하려고 하고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일망타진해서 도저히 법무부 장관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경찰청 압수수색한 이유는 버닝썬과 관련해서 그 윤총경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 이제 버닝썬과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수사하겠다라고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검찰이 뭔가 정신 차렸나 보다, 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검찰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이 진짜 정신 차렸을까 갑자기? 정신 차렸으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면죄부? 우린 이것도 한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성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기에 연루된 그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원래 청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 행정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파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검찰로.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걸 털면 조국 털리고 청와대까지 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걸 털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언론에도 다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이게 새로운 청와대 공격의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검찰이 저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는 지난 이제 그 동물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사법개혁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사법개혁안을 부결시키는 게 이제 최대 목표겠죠. 부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국회의원 중에. 그럼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자유한국당 반대할 거고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당들도 반대할 거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민주당도 회유하고 정의당도 회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수사, 정의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탄압하고 너네 저거 부결 안 시키면 뭐 찬성하면 너네 박살 내겠다. 이런 이제 위협이 들어갈 걸 보여주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통제할 것 같아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통속인데 운명이 같진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검찰은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인데 자유한국당은 검찰하고 계속 같이 하다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이거 같이 못해요. 내년 총선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이거 버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하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자유한국당도 틀어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황교안이 갑자기 자진 출두를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이제 기획 출두라 그러거든요.
아니 검찰에서 안 불렀는데 갑자기 검찰에 가서 나 조사 받고 싶은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묵비를 했대요. 뭐요?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갔나? 뭐 검찰 약 올리려고 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뭔가 지금 검찰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뭔가 조율이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갈등 관계가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패스트트랙 사건 어쨌든 고발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를 다 받았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출석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 쪽에서 이거 뭐 강제 수사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검찰에서 야, 그 사건 우리한테 다 넘겨 라고 해가지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사건에서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다 조사가 끝난 거고 자유한국당만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을 검찰 손에 맡긴 거예요. 너네 운명은 우리가 틀어줬다라는 거죠. 말 잘 듣고 저 사법개혁안 부결시키면 우리가 너네 대충 봐줄 거고 아니면 너네도 혼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린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도 검찰이 드디어 이제 자유한국당에도 칼을 댄다라고 해서 막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통속인데 손을 왜 대요? 자,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지원을 할 거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되게 곤혹스럽게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근에 UN 총회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제재를 계속하자. 뭐. 지금 북미 사이에 뭔가 협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5일에 10월 4일인가요? 실무회담하고 10월 5일에 예비회담하고 10월 5일 날 실무회담하고 뭐 이렇게 발표는 났는데 과연 순풍에 돛달듯이 회담 잘 돼가지고 정상회담까지 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문재인 정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행동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길로 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적폐 세력들의 구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총력 투쟁의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타협하고 뭔가 이렇게 협상하고 대화하고 이럴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적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점잖게 자 대화로 해봅시다. 법대로 해봅시다. 이럴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난 서초동의 시위의 한 장면입니다. 개싸움 우리가 한다. 정말 멋진 구호 아닙니까? 개처럼 싸워야 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러면 싸움은 싸움이고 청와대는 뭐 할 거냐? 청와대도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청와대가 약간 좀 그렇죠. 개싸움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개싸움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좀 정신력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검찰은 어차피 청와대에 손을 떠났어요. 통제가 안 돼요. 검찰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이거 안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언론을 때려잡을 필요가 있죠. 언론들이 지금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뭐 하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 지금 그 2014년인가요? 상설 특검법이 이제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특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왜 특검 임명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검찰이 지금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과연 공정할 수 있냐? 없다. 왜? 자기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조국이 사법개혁을 추진할 거고 그러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검찰이 자기들을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권력 남용인 거죠. 당연히 검찰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빠지면 그럼 누가요? 결국은 특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세우고 검찰을 손 떼게 하고 조국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하는 거고 그럼 조국 관련된 수사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그동안에 검찰이 했던 탈법, 불법적 이 행태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립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조국도 잘못했는지 확인해보고 검찰도 잘못했는지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개싸움이라고 했는데 개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좀 뭐 타협하고 온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잔머리 굴린다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그 약간 좀 우려가 되던 일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네, 유시민입니다. 알릴레오라는 그 방송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윤석열이 왜 갑자기 이렇게 조국 문제로 막 발광을 하느냐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검사가 뭐 그 조국 수석 가족에 대한 뭐 정보를 보고를 했는데 그걸 보고 뭐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뭐 한동훈이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오르고 막 그랬어요. 저는 뭐 한 사람이냐 막 그러고.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약간 윤석열에게 이 탈출구를 열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퇴각로를 열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너가 이제 최고 책임자긴 하지만 사실 너도 이제 한동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쁜 놈이야. 한동훈만 집중 공격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물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이 결심했을 수도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뭡니까? 윤석열이 지금 최고 이 검찰의 책임자로서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이라면 사실일수록 더 윤석열을 때려서 결국 윤석열이 한동훈을 밀어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투쟁의 방향이라는 건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나쁜가? 저 사람이 나쁜가? 그런 거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타협하고 뭐 온정적으로 생각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적폐 세력들은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데 우리도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반일 반자유한국당 투쟁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필요하고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이나 언론 다 한편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다 한편인 거예요. 계속 때려줘야 됩니다. 특히 이 조국 사태에 매몰돼가지고 반일 반자한당 투쟁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이 웃고 일본이 웃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노리는 게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투쟁도 필요하지만 반일 반자유한국당 투쟁도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건 장기전이죠.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당면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전면에 들어야 될 것들이죠. 윤석열 사태와 검찰 개혁 투쟁. 이건 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국 사태 터져가지고 막 온갖 의혹들이 막 쏟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보면 모든 언론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의 어떤 비리, 부정부패, 뭐 특권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확인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으니까 이러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역시 부자들은 자기들 특혜를 받고 있었어. 당연히 특혜 받았겠죠.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면서. 근데 그게 이 사태의 중심이냐 이거예요. 본질이냐. 근데 이걸 자꾸 계급 문제다. 뭐 기득권의 문제다. 이건 지금 사태는 기득권과 민중 간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각들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그런 시각으로 뭔가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이 과연 그런 투쟁을 할 때인가? 이건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 전반을 향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때냐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전선을 막 흐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었다 저렇게 그었다.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적폐 세력들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자기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태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깨야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득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 뭐 특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이런 거 없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조국이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뭐가 다르냐? 다 똑같다. 다 기득권이고 다 똑같은 뭐 특권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냐? 우리 삶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냐? 다시 박근혜 정권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냐? 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민중의 삶을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은 맞다. 저건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사태는 아닌 것 같다. 왜 개인 뭐 권력 싸움처럼 조국과 윤석열 간의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뭐 조국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투쟁을 할 때는요, 투쟁의 구호 잘 뽑아야 돼요. 관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중심 구호는 검찰 개혁이죠. 검찰을 개혁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검찰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 개혁하는 데서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이잖아요. 그걸 빼놓고 검찰 개혁을 그냥 추상적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윤석열은 조국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조국 구속시키고 청와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법개혁 돼요? 그 뭐 사법개혁안 뭐 국회에 올라간 게 통과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당장 이 발광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가장 책임자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사태는 당연히 지금 전술적으로 매우 유효한 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얘기하자면, 난 조국 수호 구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촛불 안 나가려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조국 수호 구호를 굳이 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자는 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지켜가지고 뭐 장관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닌 거잖아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인 거고, 본질은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본질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막 조국 수호 막 조국 사랑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럼 그 서초동에 나온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조국 수호 구호를 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소수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는 심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사는가? 저 사람들이 뭐 조국 장관한테 뭐 떡고물이라도 받은 거야? 조국 장관 그냥 잘생겨서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조국이라는 개인 때문에 저런 구호를 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지켜주자는 게 아니죠. 그런 심정에서 저런 구호를 들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봐야지 우리가. 저 구호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같이 못하겠어. 왜 국민들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진보 운동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국민이 알아줘야 돼요? 내가 국민의 마음을 알아줘야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주통일투쟁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그럼 자주민주통일 다 하자는 거죠. 네. 네. 갑자기 이 얘기가 자주통일이 갑자기 지금 왜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약간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잠깐 떴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국정원에서 11월에 그 한 아셈 그 회의가 부산에서 열려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다라고 그냥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슈가 좀 됐죠. 이슈가 잠깐 됐는데 국정원에서 그거 아니다, 뭐 잘못 와전된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맞는지 막 아리송한 상황이 됐죠. 부산에서는 약간 좀 기대감? 제가 엊그저께 부산 갔다 왔거든요.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부산 갔는데 부산 사람들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오면 대박인 거죠. 와, 부산 완전 이제 대박 난다. 그래서 부산에 특히 이제 호텔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호텔에 제발 묵어주시라.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공항 관계자까지 나가지고 기차보단 비행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님 우리 업계에만 와주신다면 뭐 최고다 뭐 이런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또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죠. 이거 조국 덮기용이다. 지금 국정원이 조국을 덮으려고 조국 사태 덮으려고 흘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덮이니까. 1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한다. 그러면 조국 사태 당연히 덮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남북관계, 통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위력이 있구나. 이게 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하게 되고 이랬을 때 나쁠 게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거죠. 우리 민족 전체로 놓고 봐도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실제 11월 달에 부산 방문이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회의적이에요. 그럼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되겠어. 왜? 오늘 또 아침에 뭔가가 날아갔습니다. 불상인지 미상인지 뭐가 날아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어제 북미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뭔가가 날아갔어요. 네? 축구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불상인지 미상인지는 미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남쪽을 대상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발사 방향은 북쪽으로 쐈더라고요. 근데 한국 정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북미 간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때도 한번 발사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아라. 북미 간에 대화가 된다고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가 풀리는 거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면 남북 정상회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속 중재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정부가. 기대를 버려라. 그거 아니다 너네.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거예요. 무임승차하지 말라. 그거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지 북미 관계 풀린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남북 사이에 이미 합의했던 거, 작년에 합의했던 걸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 무기 도입 문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11월 달에 부산 방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국내 이 어수선한 상황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걸 하도록 우리가 또 압박을 하고 여론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